안녕하십니까, 생각쟁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아이들이 숙제를 못한 이유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진짜 숙제라는 것은 언제 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아이들의 현 위치, 그리고 아이들의 현 위치, 그리고 환경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당연히 숙제를 못한 이유는 첫 번째, 지적 능력과 관련되겠죠. 뭔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전에 공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않았거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니면은 기존에 자기 학습량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부족하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학교에서도 어렵겠고, 그리고 집에서 혹은 사교육에서 모두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욕구가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비계 설정이거든요. 비계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이에게 그 중간 단계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사교 선생님이 되겠고, 아니면 부모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롤모델, 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긍정적인 롤모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과의 관계,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과, 아니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학생들이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대하는 방식이 학생들에게 좀 반감을 주거나, 아니 불평등하거나, 이러한, 아니면 너무 강압적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이들이 그 과목들을 무조건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협의회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할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꼭 이제 아이와 이제 평소에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학교에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와도 면담을 이제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의 소통 부재일 겁니다. 아마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이 이때까지 밀렸던 이야기들,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떤 과목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에는 분명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계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항상 업데이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어느 한 과목을 싫어하게 됐을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아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거지,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들었던 내용대로 그렇게 오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한 과목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는 방식을 앞으로 유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요소예요. 환경적인 방해 요소인데, 첫 번째로 과도한 TV 시청, 아니면은 게임, 그리고 SNS 활동, 아니면은 과외 활동이나 아니면 방과후 활동, 아니면 야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에 지장이 될 수가 있겠죠. 숙제에 지장이 있겠죠. 그랬을 때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는 운동도 적당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축구나 아니면은 그런 구기 종목 같은 경우를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지력을 다 소모한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아이들이 그거를 버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공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뇌의 어느 시점에까지는 좋겠지만은 그러한 체력적인 부분에서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과도한 TV 시청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서 좀 정적으로 조용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기 이전에 뭔가 상당히 주의 산만이 예견되는 그러한 TV 시청이나 아니면은 게임 같은 거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분산 효과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20분에서 30분까지가 적정한 수면이라고 이야기해요. 낮잠의 개념에서. 그 이상이 될 경우에 그 수면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수면은 20분에서 30분 사이라고 보고요. 그 사이에 잠깐
조는 것은 상당히 두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해 요소를 꼽을 만한 것은 몰입할 수 있는 장소랑 시간의 부재입니다. 일단은 학교는 당연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겠지만은 학교에서 당연히 다른 친구들이 떠들 때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가정 내에서 아이들 책상 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책상이 바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책상이나 아니면 거기에 모니터나 그런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몰입하기 이전에 그 환경 정리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자신만의 공간, 뭐 책상이든 아니면 의자든 이런 것들이 좀 편해야 되겠고요. 적당하게. 그리고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서는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의 개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자제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타로 숙제를 위한 동기부여가 문제가 되겠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학교의 특정 과목 선생님을 아이가 싫어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숙제라는 것은 사실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기의 부족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숙제를 어느 정해진 시간 안에 일관적이거나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숙제를 못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숙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진짜 숙제는 언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진짜 숙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학교에서 어떤 과제 수행평가로서 하는 숙제의 개념이겠지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이 숙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랑 관련된 숙제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떠맡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주어주는 그런 숙제나 과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행복감이나 즐거움을 줄 수 없는 숙제인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 비계 설정에서도 나왔겠지만은 학생의 현 상태를 파악하면서 그들을 위한 숙제가 주어질 때, 근데 그 학생들의 파악이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로 수준입니다. 분명히 학교에서는 학교 커리큘럼이 있고 교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수준이나 진도나 양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각각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간 학생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간 학생이 그 이전에 밀렸던 과제나 단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일단 아이가 한 과목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숙제를 못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선생님과의 유대감이 돈독해지거나 아니면 서로에서 느끼는 교감이 높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음성이나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아이들이 따라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양육법에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공부랑 숙제랑 관련돼서 절대 잔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숙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시는 부모들의 말을 아이들이 잔소리로 인지하는 순간 아이가 그러한 잔소리가 좋은 의미로 들리기 위해서 어떤 사교육이든 학교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부모한테 그렇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강압적이고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아이들은 실제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잔소리로 아이들에게 기를 죽이거나 그거에 대해서 강압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그런 감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의 유대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압박감과 의무감을 외부적으로 느끼지 않을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자신이 하는 학습 자체에서 효능감이랑 즐거움을 느낄 때, 그리고 외부나 숙제 또는 과제에서 얻는 보상에서 벗어날 때, 이때 아이가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초등학교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이거 끝나면 이거 해줄게 라는 잘못된 보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아이의 비기 설정, 아이가 지금 뭘 알고 뭘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설정을 부모님이 잘 신경 쓰셔서 아이가 그 숙제나 과제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최대한 신경 써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일상과 연계성이 높을 때 효능감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말씀드리면요, 영어를 배웠을 때, 단어를 배웠을 때 아이들이 집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뭐 색깔 표현이나 아니면은 이름, 아니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화를 배웠을 경우에 엄마랑 영어로 쓸 수 있는 이런 회화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즉 일상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대부분 특징은 뭐냐? 수학을 어디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문제풀이 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천체, 아니면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별을 보러 가기 위해서 자기가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연계성이 이제 학교랑 집이랑 연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들이 효능감이나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들이 또 배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요. 그 과정에서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얻는 자신감이랑 성취감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정욕구,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요, why입니다. why, what, how, when, where. 우리가 말하는 뭐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모든 공부에는 왜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왜로 시작해야 될 이유는 뭐냐? 아이들에게 왜 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그랬을 때 당연히 아이의 필요성이 먼저가 되는 거죠. 아이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why를 설정을 해서, 야, 너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이래서 하고 싶어 라는 why를 받아낸 다음에, 그래 그러면 그거를 뭘 할래? 라고 해서 엄마 이걸 할 거고, 그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서 그거를 어떻게라는 거는 아이의 현 상황에 맞게 이제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when, 언제 할 거고, 그리고 어디서 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의 시간 동안 할 건지에 대한 설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우리의 뇌는 뭔가 생존이랑 연관되고 반복을 하면은 이것을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걸 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밥 먹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평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 기준에서 어떤 결과적인 평가에 초점을 둘 건가, 아니면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런 만족감을 느낄 건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왜냐면은 결과에 초점을 두다 보면은 아이들의 보상이 결과에 있다 보니까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거, 틀리는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고, 맞는 거에 대해만 너무 강조하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 학습에서 그 자체에서 보상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평가를 할 때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할 거고, 언제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서 자기들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가 습관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딱 정해주는 게 아이의 공부에 상당히 유리하고요. 우리가 언제 뭐를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화장실 갈 때 항상 휴대폰을 갖고 다닌다. 이건 습관이잖아요. 근데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은 나중에는 그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뭔가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오늘은 왠지 하기 싫은데라는 느낌이 안 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들어가고 일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이제 보상이나 아니면은 따뜻한 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뭔가 그 와세 관점에서는요, 어떻게 제시하고 어떤 내용을 제시할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어려운 정도요. 우리가 너무 시시하면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거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는 거니까 그 약간 어려운 단계가 어떤 건지는 뭐 각 과목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 아니면 어머님들께서 초등학교에
이제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훈육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좀 소통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아이들과 서로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렇게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아이들의 동기를 이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